어떤 카테고리를 판매를 하시는지.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OEM한 원료가 들어간 영양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마진 설정할 때 이런 주의할 점들은 있을까요? 새로 등록할 상품들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가격으로 좀 꾸준하게 판매를 하는 편입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시는지 궁금해요.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에 부업 열풍이 엄청난데 국내 시장이 사실 조금 불경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로도 생각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커머스 중에서. 그래서 부업과 해외 쪽 시장의 교집합을 다 만족하고 계시는 리셀 이코치님 이렇게 모시고 오늘 영상을 촬영해 보고자 합니다. 박수로 환영 한번 해볼까요? 박수.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에서 일하는 남자 리셀 이코치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온라인에서 리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로 아마존으로도 물건을 이제 팔고 있고, 유튜브는 리셀 이코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멀리서 리셀 이코치님 오셨는데 저 명함도 하나 한번 드려보려고. 모디빅이라고 있는데요. 그 이제 어플이 되게 신기해요. 여기 있는 명함을 터치만으로도 드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한번 드릴게요. 자, 이게 좀 갔을 거예요. 제가 명함도 전달을 드렸는데요. 이 명함이 제가 만약에 전화번호 바꾸거나 이 연락처가 바뀌거나 회사가 바뀌잖아요. 그럼 한번 받았던 분들은 자동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달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자, 리셀 이코치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뭐 국내도 하시고 해외도 하시고 리셀 많이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그 중에서 메인 사업은 무엇인가요? 우선은 하는 일이 좀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메인 사업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홍삼 같은 거는 제조업체에 의뢰를 받아서 수출을 대행해주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이제 리셀, 스마트 스토어 위주로 이제 정관장 제품을 리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는 이제 똑같이 이제 가공식품이나 건강식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 가장 매출이 메인은 사실 정관장 제품이 가장 메인이긴 해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아마존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판매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거는 아마존 셀러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온라인 사업 경력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20년 이제 10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셀러를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홍삼 제조업체 쪽에서 해외 영업 파트를 담당을 하고 해외 영업을 담당했고요. 거기서 이제 공장에서 부관리자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 때 해외를 아예 못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해외에 이제 수출하는 게 좀 길이 많이 막혔었고, 그 다음에 영업을 아예 못 하게 되다 보니까 공장에서만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을 좀 배우고 온라인 이제 판매를 시작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근데 그 국내 플랫폼이 아니라 해외 플랫폼, 특히 아마존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존에 집중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단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블루오션이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약 5년 정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연매출로 한 10억 정도를 찍고는 있는데, 제가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거는 시장도 워낙 빨리 바뀌고 한국에는 솔직히 너무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는 빨리 새로운 시장, 좀 다른 사람이 아직 안 하고 있는 시장에서 빨리 자리를 잡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게 아마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존을 좀 좋게 봤고, 두 번째로는 원래 한국에서 제품을 팔면 부가세를 내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 수출하는 거는 부가세 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가세 내지 않기 때문에 10% 수익률을 먹고 들어간다고 봐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수출을 하면 정부에서 많이 지원금을 여기저기서 좀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제가 아마존 강의를 같이 하는 윤셀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이 대략 5천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그 정부 지원금으로만 약 4천만 원 정도를 받으셨어요. 해외로 수출하는 거는 정부에서 많이 지원금도 주고 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대로 아마존을 시작해보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되게 네. 많은데 어디를 집중하세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나라도 많이 안 하지만 지금은 미국만 하고 있고요. 네, 미국에만 그 물건 제품을 넣어놔도 캐나다와 이제 멕시코도 같이 판매를 할 수 있어서 지금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될까요? 우선은 아마존은 직접 자체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거는 약 20개 나라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제 방식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미국에 계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결제 플랫폼을 가입을 해서 이제 그 결제 플랫폼으로 아마존이 이제 정산을 해주면 저희는 그 결제 플랫폼에서 저희 한국 계좌로 돈을 입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페이오니아나 핑퐁 페이먼트 같은 결제 플랫폼을 이용하셔야 되시고요. FBA 방식은 쿠팡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로켓 배송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수료 같은 경우는 사이즈나 뭐 무게, 품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35%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송비는 이제 따르고요. 네, 그 다음에 판매자가 직접 배송하는 FBM 방식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만 8에서 15% 정도 품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고 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용하는 이제 운송업체 같은 경우는 한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키로당 대략 8,000원 전후 정도 됩니다. 되게 싸네요. 근데 FBM 방식은 우리가 한국에서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미국에다 팔아도 FDA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역직구잖아요. 그들이 우리 상품을 직구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고, 근데 FBA 방식은 이 물건의 덩어리가 미국의 국경을 넘어가서 벌크로 존재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아야 되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좀 편법들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우선은 말씀하신 거대로 FBM은 뭐 사실 FDA 승인도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바로 발송을 해주면 되는 거죠. 사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FBA로 웬만하면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FBA 방식으로 하면 미국에 현지 재고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배송이 되게 기간이 긴데 FBA로 하면은 하루에서 한 3일 안에는 무조건 배송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배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FBA로 넣어 놓으면 좋고 또한 해외로 물건을 보내실 때 예를 들면 제가 1kg나 3만 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거를 10kg 단위로 이상을 보내면 키로당 갑자기 8,000원대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보내면 물류비가 거의 3만 원씩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조그만 식품 하나를 보내도 뭘 보내도 물류비가 되게 크다는 얘기죠. 근데 FBA로 한 번에 물량을 많이 보내게 되면 물류비로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 고객이 구매를 할 때 판매 단가가 많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FBA로 할 때 그러면 허가를 어떻게 받느냐? 우선적으로 저희가 쓰는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관 없이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 일반 가공식품이나 뭐 여러 식품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화장품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장 등록도 해야 되고 좀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아마존을 플레이하고 있는 이제 셀러들은 목록 통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록 통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처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근데 미국 기준은 800불 이하는 개인 간의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업체들이 800불 이하로 물건을 계속해서 보내서 따로 통관을 진행하지 않고 대부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나중에 이게 사이즈가 많이 커지면 800불 이상이 무조건 넘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공장이랑 제조사랑 연락을 해서 서류를 받아서 실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통관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더 세이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해상으로 보내도 되니까요.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FBA로 보낸다고 쳐도 하루면 다 떨어져. 그러면은 한 번에 많이 보내서 벌크로 보내서 FBA가 떨어질 때마다 보내줄 수 있기 필요한 당연히 포피엘이 현지에도 알아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도 아마존이랑 같이 협력하는 창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이제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선은 아마존도 똑같이 재고가 있다가 재고가 없어지면 그 상품의 순위가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재고를 2달치 정도는 현지 창고에다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창고 보관료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처 협력된 협력사 창고를 이용해서 보관하고 만약에 재고가 떨어질 것 같으면 바로 보충을 하면 거기선 일주일 이내에 바로 입고가 다 끝나고 버리거든요. 갑자기 또 가슴이 또 웅장해지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 얘기하니까. 네. 대표님은 영어를 잘 하시나요? 네, 저는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해서 영어를 조금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영어를 잘 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아마존 판매자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관련해서는. 그래서 다 한국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이제 안 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혹시라도 뭐 미국 고객이 클레임을 걸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미국 FBA를 쓰시면 저희는 미국 고객이랑 연락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써서 뭐 고객 상담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아마존 판매를 하면서 뭔가 시스템적이나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존 쪽에다가 전화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나 한국어로 전화 좀 주세요. 근데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 직원으로 좀 배정을 해주세요 하면 한국어가 가능한 한국 직원이 본사에서 연락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상품명이랑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도 영어를 하지만 저도 챗 GPT를 이용해서 요즘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아마존 언어로 많이 좀 순화를 하거나 좀 변환을 해서 단어들도 적정하게 다 써주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챗 GPT를 이용해서 하시면 너무 정확하게 영어를 잘 못하셔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처음에 회원 가입하고 FB까지 하고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솔직히 저는 배우거나 뭐 선생님이 있던 게 아니라서 사실은 한 6개월 동안은 계속 마둥바둥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진입장벽이 좀 있다 보니까 6개월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하나하나씩 좀 이제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자본금은 얼마나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네, 우선적으로 저는 국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아마존에 처음 진행할 때는 대략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시작은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순이익을 한 100만 원 정도로 매달 가져가고 싶다면 그 정도 수준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부터 시작하시다가 그 다음에 아마존을 하신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아마존이 어쩌면 이제 해외 플랫폼이고 쿠팡하고 가장 익숙한 스마트 스토어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실 때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우선 아마존 관련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한 저는 아마존에서 구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플랫폼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약간 심리적인 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존 입점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쿠팡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네. 충분히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쉽게 끝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마존 같은 경우 입점할 때 뭐 필요한 준비물 준비를 해야 될 게 따로 있을까요? 예전에는 되게 많이 까다로웠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간소화가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신분증, 그다음에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 그다음에 명문 주소지 정도만 있으면 진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한국 계좌로는 아마존 가입이 아예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페이팔이나 페이온이나 뭐 핑퐁 페이먼트 같은 이제 결제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거기서 주는 뭐 은행 계좌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제출하면 쉽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맞죠? 네,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는 마쳤으니까 저희가 어떤 카테고리를 판매를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한국 건강식품이랑 그다음에 가공식품 위주로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OEM한 그 영양제 제품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판매가 잘 되는 상품은 락토픽 같은 유산균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건강식품 같은 것들 중에 아직 아마존에 판매가 안 되는 제품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꼭 가공식품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샘플 개념으로 한 10개 정도씩 FBA를 보내본 다음에 이게 제품이 판매가 되면 좀 더 다음 재고 보충할 때 좀 수량을 늘리는 개념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 유산균이요? 한국의 유산균이 생각보다 잘 팔리네요. 이 락토핏이라고 하면 이제 국내에 만들어져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직접 만드신 제품은 어떤 종류의 건강기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루타치온이랑 그다음에 연골에 좋은 프로테오글리칸이 그 원료가 들어간 영양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이 약간 피부하고 간에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오, 이게 이제 유행이 좀 비슷하게 가나 봐요. 실질적으로 저는 미국 수요를 확인하고 그걸 만든 게 아니었고, 저는 국내 타깃으로 영양제를 OEM 했던 거라서 사실 국내에서 판매가 좀 되다가 저조했어요. 그래서 이 재고를 어떻게 하지 해서 아마존에 넣었는데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그럼 열심히 팔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바뀐 거였습니다. 이거 되게 팁이다.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국 상품만 판매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는 한국 상품들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는 뭐 K-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사실 지금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아직 등록할 게 많은데 제가 굳이 뭐 중국이나 뭐 다른 거를 OEM 할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한국 상품 위주로 소싱하고 이제 상품 등록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초보셀러가 좀 피해야 되는 상품군들이 따로 있을까요? 아마존이나 해외 몰 판매라고 하시면 대부분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화장품을 가장 먼저 생각하긴 하시거든요.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역으로 식품보다도 좀 더 까다롭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필요한 서류들도 되게 많고 화장품을 판매하다가도 갑자기 가품 이슈가 떠서 그 상품 리스팅이 뭐 갑자기 종료가 되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계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아까 목록 통관으로 하면 좀 여러 장벽 어려움들이 좀 있을 수도 이슈가 있어요. 있다. 이슈가 좀 있어요. 저는 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예 손도 안 대는 쪽이고 제조사랑 긴밀히 협력해서 저 서류 같은 걸 잘 준비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냥 리셀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렵다고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기용품 같은 것도 좀 어린 아이들이 먹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좀 까다롭고 등록만 해도 되게 반려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상품군이 있다면요? 첫 번째로는 저는 한국 식품을 좀 추천을 드리긴 해요. 가장 판매하기가 쉽고 그나마 또 재구매도 또 좋고 또 판매도 좀 잘 되기 때문에 식품군이 가장 빨리 판매가 되는 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는 한국 색깔의 느낌이 있는 상품들도 판매로 도전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한테는 아마존 스승님이 좀 계시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때타올 있잖아요. 때밀이 때타올 그걸로 파셔가지고 월 1,000만 원 정도 순수익을 벌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그 저희 스승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청소 쪽에 계셨거든요. 청소 업계 쪽에. 근데 이제 어떤 부품이나 어떤 청소 용품이 잘 나간지는 알았는데 그거를 미국에 봤더니 없어서 그래서 그거를 중국에서 제조해서 그걸로 통해서도 지금 이제 수천만 원을 벌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카테고리나 좀 이런 상품은 내가 좀 경쟁력이 갖고 올 수 있어 하는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기하다. 지금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현재 월 매출과 순수익이 조금 궁금해요. 플랫폼별로 좀 말씀드리자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홍삼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비수기, 성수기가 조금 있지만 평균을 좀 내자면 달에 한 7에서 8천 정도만 원 매출을 만들고 있고요. 순수익은 대략 한 300에서 한 600 정도 사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은 사실 아직 시작 단계라서 좀 매출 규모는 국내보다 작지만 하루에 한 30분 정도 투자를 해서 월 매출 한 1,000, 그 다음에 순수익으로 한 300만 원 정도를 가져가고 국내 판매보다는 사실은 마진율이 좀 훨씬 높아서 적은 시간으로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아마존으로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절대 금액은 국내가 높을지 모르겠지만 네. 수익률로 따지면 아마존이 월등하신데 네. 어제 갑자기 이제 정관장 판매하신다고 하니까 7, 8천만 원씩 파는데 수익률이 이렇게 작은 거는 경쟁자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경쟁자가 많은 건 아닌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매장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해야 판매가 되는데 희한하게 딱 아마존 리셀 같은 경우에는 적정선이 있어요. 시장가가 약간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 매장에서는 10만 원에 파는 건데 나는 온라인가로 그냥 9만 원에 팔고 싶은 거죠. 9만 원에 올리면 안 나가요. 8만 8천 원으로 하면 잘 나가요. 그러면 잘 나가니까 올려볼까? 8만 9천 원으로 하면 아예 안 나가요. 약간의 시장가가 계속 존재를 하더라고요. 온라인가가. 그래서 제가 8만 9천 원, 9만 원을 팔고 싶어도 시장가라는 게 8만 8천 원 세팅돼 있으면 그 금액밖에 못 받아요. 가지고 올 때 소비자가로 가져오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나름 도매로 네, 가져오심에도 네, 불구하고 경쟁자들이 판매하는 가격선보다 높게 팔면 무조건 안 팔리니까. 네, 안 팔립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뭐 마진 설정할 때 이런 주의할 점들은 있을까요? 마진 설정하는 방법은 뭐 각자 좀 셀러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판매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웬만하면은 시장가를 최대한 반영을 하는 편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가지고 오는 뭐 새로 등록할 상품들은 그 기존의 유사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사 제품들을 가격을 우선 조사를 한 다음에 최대한 그 가격을 좀 비슷하게 형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만약에 아마존에 내가 등록할 만한 상품군이나 상품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제가 원하는 마진 정도를 그냥 세팅을 해보고요. 탑다운 방식으로 그냥 좀 내려옵니다. 제가 원래 10,000원을 받고 싶은데 근데 판매가 안 된다. 그럼 9,000원, 8,000원, 6,000원 조금씩 이렇게 내리면서 딱 어느 정도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저는 그 단가는 이제 허용 범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가격으로 좀 꾸준하게 판매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하고 다르게 정산 주기가 네. 어떻게 되나요? 쿠팡은 좀 길잖아요. 맞아요. 아마존 어때요? 우선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 얘기하는 거는 정산 주기가 2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주변이랑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면 2주에서 한 4주 사이 정도로 좀 이렇게 러프하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팔린 거 기준이에요? 아니면 수취했을 때 기준? 판매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정산금을 또 100%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교환 환불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디포짓은 이제 아마존에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표준이 없어요. 정확히 몇 프로를 우리가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씩 본인이 계산한 거랑은 조금씩 정산금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 받는 거죠, 결국에? 네, 그럼요. 다 받긴 합니다. 지금 아마존에 올려놓은 업로드된 상품 몇 가지 정도 되세요? 지금 제가 올린 게 한 1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 근데 그 중에서도 매출이 나오는 거는 대략 한 5개 정도. 그럼 그 15개 품목 전부 다 FBA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FBA로 넘겼습니다. 혹시 뭐 소싱은 주로 어디서 하세요? 저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좀 많이 좀 시장 조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소싱을 하는 편이고요. 저는 가공식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식품이나 그 가격을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은 온라인이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온라인에서 주문해서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싱 과정이나 혹시 뭐 기준 같은 건 있을까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리셀 방식으로 판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좀 판매가 잘 되는 상품들 위주로 온라인으로 검색을 많이 해보고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마트 같은 경우에도 저도 한 번씩 좀 마트를 좀 돌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 고객이나 아니면 한인들이 좀 구매를 할 만한 상품인데 이게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고 있나? 라고 해서 검색을 계속 해보면서 좀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좀 유명한 브랜드나 좀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제품 위주로 한번 체킹을 하고 아마존에 판매하는지 이런 식으로 체킹해서 좀 소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그런데 오프라인은 혹시 소싱을 어디서 하세요? 사실 저는 오프라인은 소싱을 거의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그냥 시장 조사 그리고 이 제품 괜찮은데 이렇게 좀 발견하기 위해서 좀 마트를 가는 편입니다. 그럼 마트에서 괜찮은 상품 발견하게 되면은 그냥 재고를 사입을 하세요? 아니면 주문 들어올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저는 무조건 FBA로 테스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FBA로 테스팅하면 물류비만 한 개에 뭐 3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개 정도씩 보내보는데 팔리는 것들만 재고 보충하고 안 팔리면 아예 신경도 안 끄고 그냥 가격을 싸게 해서 없애버리거나 폐기라는 수준으로 가면 좀 돈을 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보자가 그러면 소싱 기준을 세울 때 어떤 팁이라는 게 있을까요? 좀? 우선적으로 셀 유어즈라는 방식이 있고요. 당신의 것을 판다라는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쿠팡 아이템 위너 같은 거예요. 누군가 이 제품 미리 올려놨는데 나도 이 제품 팔래 라고 하면 같이 파는 거를 저희는 셀 유어즈라고 하는 거고 판매가 잘 되는 상품들을 우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팔리는데 똑같은 상품을 만약에 한국에서 구매를 했는데 마진이 남는지 안 남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셀 유어즈 소싱 방법이고요. 두 번째 하나 뉴 리스팅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아무도 안 팔고 있는 걸 제가 먼저 등록을 하는 걸 뉴 리스팅이라고 해요. 이거는 아직 아마존에서 판매가 안 됐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사실 팔릴지 안 팔릴지는 아무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뉴 리스팅 소싱 방법은 좀 유명한 대기업 제품 그리고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거 유명한 브랜드인데 신제품이 나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소싱을 하면 검색에서 제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소싱을 해서 뉴 리스팅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상품을 FBA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뭐 노출이나 클릭이나 판매가 보장이 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클릭률을 올리는 노하우 뭐 이런 것들. 우선적으로 당연히 클릭률을 높이려면 뭐 썸네일 부분 아니면 뭐 키워드를 잘 잡아야 되겠죠. 네, 한국에서는 뭐 아이템 스카우트처럼 키워드를 잡는 이제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네, 아마존에도 있거든요. 뭐 헬리움텐이나 정글 스카우트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좀 중소형 키워드를 잡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실 브랜드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제품을 제가 리셀해서 판매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광고가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국내보다는 확실히 효율은 좋은 것 같습니다. 썸네일과 상품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혹시 아마존만의 특징이 있는지 그 대표님 만드실 때 또 어떻게 만드시는지 궁금해요. 아마존 썸네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흰색 배경에 제품의 이미지를 대략 80% 정도 이상이 나와야 된다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저희가 따라야 됩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7장을 업로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6장의 사진을 약간 상세 페이지처럼 꾸밉니다. 그냥 사진에 막 그 텍스트 넣어서 이 제품 이렇게 먹는 거고 뭐 이렇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 내용을 그냥 그 사진에 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첫 페이지 그냥 내리지도 않고
딱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썸네일 밑에 6장의 사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만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상세 페이지는 거의 잘 안 만들어요. 그냥 텍스트로만 간단하게 적어요. 상세 페이지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은 아니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미국의 본인 브랜드를 상표 출원을 하지 않으면 상세 페이지 부분에 사진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넣을 수가 없어요. 텍스트밖에 못 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저는 이제 출원을 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사진을 넣을 수 있고 위도 사진을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포토샵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아는 동생한테 부탁해서 한 2-3시간 정도 좀 해달라고 하고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주고 저는 그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이 접근하기가 더 쉽겠어요.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네, 맞아요.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마존 내에서도 광고를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광고 활용은 필수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은 광고를 안 하는데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리셀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상품을 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정도의 매출은 사실은 광고를 안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매출이고,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검색도 하고 있는 거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중소 제품이나 만약 다이소 제품처럼 정말 브랜드가 안 달려 있는 것들은 필수적으로 광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또 공부를 하셔야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매출의 몇 % 정도를 처음에 했을 때 광고비로 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광고비는 한 10%에서 20% 전후로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FBA는 완전 포장된 상태로 나가서 바로바로 빼서 나가도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위에 또 FBA 상자에 또 담기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처럼 저희가 낱개로 보내도 네. 그쪽에서 포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존 안에서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포장 부분은 신경 쓸 게 없다. 네. 필연적으로 반품은 교환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상품들은 FB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처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식품 쪽이고 유명한 상품들을 해서 그런지 반품률은 굉장히 낮고요. 대신에 이제 한국이랑 비슷하게 의류 쪽은 반품률이 굉장히 높고, 심지어 화장품도 반품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근데 역으로 고객이 만약에 이 상품 같은 경우에 받았는데 뜯었는데 별로다, 그럼 이렇게 뚜껑 다시 열었던 걸 닫고 보내도 반품이 가능하거든요, 쿠팡처럼. 근데 만약에 이제 아마존에서 이걸 봤을 때 다시 못 쓰겠는데 라고 하면 폐기할래? 아니면 네 한국으로 다시 가져갈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냥 반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카테고리별로 반품률이 좀 다르긴 한데 아마존은 거의 무조건 반품을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하신 지 5년 정도 되셨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좀 매 순간이 어렵고 위기 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우선 좋은 일이 있어도 저 혼자 즐겁고,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들어도 저 혼자 힘들다는 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이나 순이익이 올라오지 않고 계속 정체돼 있거나 떨어지고 있을 때 되게 불안해지고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멘탈이 좀 많이 약하다 보니까 다시 취업할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멘탈적인 문제라는 것을 좀 깨닫고, 그때부터 좀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멘탈 관리하는 부분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직장 생활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지금 가장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가장 최근은 영업사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항상 잘릴 위험이 있었어요. 어제까지 잘 놀던 직원들이 잘리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그 위험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월급을 받고 내가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결혼하지라는 생각이 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하는 일은 항상 똑같고 발전은 없고, 또 나는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시간상 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잘릴 걱정도 없고요. 그다음에 돈은 노력한 만큼 한 만큼 번다는 걸 이제 깨달아서 열심히만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지금 갖고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새로운 거를 뭔가 도전하고 실행해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또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저는 지금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많이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그런 분들에게 혹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예전에 한 5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떠오르며. 온라인 사업이 모두에게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 사업을 배워두면은 저는 평생 후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 사업은 큰 자본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소비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판매 기술을 배워서 생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퇴사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심스럽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꼭 부업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퇴사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매출이 빵 뛰거나 순이익이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하루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씩 꾸준하게 한번 해보고 그 방향이 보이고 월급 정도의 이상으로 순이익을 벌게 되시면 그때 퇴사를 하는 게 어떤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밖은 생각보다 많이 추워요. 어떻게 보면 지금 5년째 되신데 가족분들하고도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바쁠 때는 추석 설날 때는 이제 조카들까지 또 조카 친구들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엄마한테 택배 일을 좀 담당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고 포장은 엄마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송장 작업은 엑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못해서 그건 누나한테 부탁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야, 이 가족 비즈니스로도 나쁘지 않네요. 네, 저는 알바 개념으로 부탁드리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누나랑 풀타임으로 일을 해봤지만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어때요? 이 비즈니스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사업인가요? 아마존 사업은 사실 모두에게 추천을 드리지만 모두가 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는 말을 솔직히 못해요. 왜냐하면 아마존은 생각보다 인내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좀 성급하지 않게 큰 그림을 보면서 천천히 나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목표와 계획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50명 정도의 아마존 수강생들과 함께 교육을 끝냈고 사후 관리 차원에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 커뮤니티가 점점 더 커져서 그분들이 다 돈을 벌고 또한 이 노하우들을 많은 분들과 또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좋은 일에 또 많이 참여를 하는 또 이런 커뮤니티가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촬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마존 이런 것들은 굳이 꼭 내 브랜드가 아니어도 여기도 리셀로 하면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리셀하는 그 뭐 많잖아요. 오히려 한국에서 만든 나이키를 미국에다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오늘. 네. 자,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저는 투트랙님 만나러 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기뻤고 사실 너무 존경하는 분이었고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배워서 오늘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이 좀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아마존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사실 잘한지 못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자, 오늘 아마존 리셀 관련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리셀 이코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촬영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이코치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